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습니다. 네, 조금 전 국회 현장 함께 보시죠. 네. 김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식적으로 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지금 신임 원내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 축하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포옹을 나눈 뒤에 축하란을 받아 들고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발언 들어보시죠. 강훈식 비서실장님,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님, 바쁜 일정 속에 이렇게 민주당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국정 경험과 정치 통찰을 두루 갖추신 분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계신 만큼 오늘 만남이 매우 각별합니다. 강훈식 실장님께서는 실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정 전반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우상호 수석님은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정무 감각과 균형감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잇는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끝내고 국민 주권을 되살릴 정부입니다. 민생 회복, 경제 재건, 공정한 질서,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입니다. 국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성과로 말하고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소통입니다. 여당과 정부, 당과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손을 맞잡을 때 국정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은 희망을 느낍니다. 오늘 이 만남이 그런 협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훈식 실장님, 우상호 수석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병기 대표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환대에 저희로서도 매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김병기 대표님께서는 가장 민주당에서 묵묵히 일하고 표내지 않으면서 실천력을 담보해 주신 분입니다. 역대에 이런 원내대표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묵묵하고 든든한 대표님을 우리 민주당은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선출의 의미는 대통령과 함께 또 정부와 함께 가장 묵묵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성공 여부는 과거에는 청이라고 했는데 당정대의 호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정부는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체감이 이번 정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부를 감시도 해주셔야 하고 비판도 해주셔야 되지만 또 때로는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서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3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내란을 극복해야 됩니다. 김병기 대표님과 또 우리 지도부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린 계엄과 내란, 그리고 결국 정치에서 대화가 실종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께서 워낙에 대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안정감과 뚝심이 가지시고 있는 중요한 능력이시니만큼 저는 야당과도 원활하게 소통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저희는 그것을 정부의 일원으로서 잘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국회와 많이 소통하고 또 긴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환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실은 가장 이른 시기에 계기를 찾아 다시 회담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중동발 악재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무력 분쟁을 이유로 다음 날 예정됐던 회담을 앞두고 조기 귀국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 무산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며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교 결례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경우 가장 빠른 기회로는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거론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불발에 따라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쟁점 현안은 여전히 해결 동력을 찾지 못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라인에 회담을 가장 이른 시일 내 재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둘째 날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며 한일 정상 간 대화도 건설적인 분위기로 진행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시간에 다른 정상과의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발 무력 분쟁에 한미 정상외교가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해법이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처럼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도중 귀국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귀국 이유와 관련해 훨씬 큰 것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G7 정상회의를 떠나 DC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언급을 했다면서 틀렸다고 썼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안에 들어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 지원과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교 이슈와 별개로 주요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추경안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 지급도 염두에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기본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인 간 채무와 아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불거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 본다며 일단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신상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 위원장의 설명을 또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 지지율 관련 질문에는 출발 때보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 취임한 원내사령탑이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당선을 축하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만남이 시작됐지만 민감한 쟁점 현안을 두고는 뼈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빈손으로 마무리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특위 여야 간사 협의가 잠시 뒤에 다시 열립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흥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첫 회동이었는데 여야 원내대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습니까? 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하면서 첫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사령탑은 서로의 당선을 축하하는 등 덕담을 주고받으며 회동을 시작했지만 현안을 두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경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국민의힘에 우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관련해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등의 자리를 놓고 국회 관례대로 원내 2당에게 양보해야 한다며 맞섰는데요. 차례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속도도 중요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법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위는 여당이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또 이런 부분들도 오랫동안 지켜져 온 정신이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앞으로 다른 원내 지도부까지 포함한 만남을 정례화해서 현안을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도 회동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협치를 당부했고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추경에 협력하겠다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다면 견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 신임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는 나란히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했죠. 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추경을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임 직후 공언한 상법 개정안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와 이른바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 때문에 내란 사태의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며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6개월 내내 늑장 수사로 일관했고 결국엔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빠르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 주범들의 탈옥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8월 2일로 정해지면서 당권 경쟁 레이스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일찍이 출마를 선언했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박 전 원내대표를 당대표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연판장이 온라인에서 돌면서 당대표 선거 조기 과열 양상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첫 주재회의에서 협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전략적 협상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본령은 비판과 견제라면서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닌 합리적 비판과 정책 제시를 통해 수권 정당의 자격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으로 조속하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실제 오늘과 내일 초선부터 4선 이상까지 각각 선수별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혀 여론 수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거취가 결정되고 다음 지도부에서
당 혁신위를 구성하는 게 맞는다고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는 청문회 일정을 정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죠.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특위 여야 간사 오전 회동은 40여 분 만에 끝났는데요. 이종배 위원장은 일정과 증인 신청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조금 뒤인 오후 4시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청문회 기간이 이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흘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증인 신청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모 씨와 아들 유학비 출처 파악을 위해 전처 등 예민한 증인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 인사특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10대 결격 사유를 줄줄이 나열하면서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이 요청하는 증인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 8명의 임명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와 대면 조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내란 특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부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8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천을 의뢰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형수, 박억수,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특검보 후보 명단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8명 몇몇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무실은 서울고검 청사로 정하고 검찰 측에 제공을 요청했는데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오전 출근길에서 아직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특검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은 서울고검에 출근하지 않지만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민중기 특검은 오늘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에서 연락이 온 바는 없고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김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번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지금은 준비 작업부터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민특검은 준비 상황과 관련해 사무실 후보는 최종 2군데를 놓고 협의 중이라며 곧 정해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민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산림을 총괄하는 지원단장에는 검찰 부이사관인 홍지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총무과장을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끝으로 최상병 특검도 기자들에게 준비 상황을 설명했죠? 네, 이명환 최상병 특검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특검보 후보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겠다며 검증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법무관이 우선이냐는 질문에는 관계된 분이 많아 그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특검은 다만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던 김경호, 김정민 변호사의 합류는 둘 다 불가하다며 불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대통령실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검증 작업 중입니다. 예. 이 특검은 사무실을 서초동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는데요. 이 밖에 타기관과의 파견 인력 협의 등은 특검보가 선정된 뒤에 할 예정이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의 수사 실무 협의도 특검보 인선 뒤에 이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수처도 특검들과의 협조에 대해 입장을 밝혔죠.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취임 1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 10명 이상을 파견해야 한다며 특검 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6명을 파견하게 돼 있는 최상병 순직 사건은 공수처가 주도해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수사진 중심으로 파견 인력을 꾸릴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협조를 요청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공군 방첩사령부 사건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며 방첩사 수사 인력 중심으로 파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최상병 사건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란 사건에 매진하면서 좀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중 2,99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장 후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2,95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998.62까지 오르며 3,000선에 바짝 다가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밀려 0.12% 오른 1,950.3으로 2,950.3으로 마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 상승폭이 많이 줄었네요. 네, 한때 2,990선을 넘어 2,998.62까지 올랐다가 2,95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000선 코앞에서 후퇴를 했습니다. 전날 1.8% 상승했는데 오늘 상승폭은 0.12%에 그쳤습니다. 장 후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후퇴를 했습니다. 장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도중 급거 귀국한다는 소식에 중동 사태에 관련한 불안감이 커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반도체주 상승폭이 컸는데 장 후반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75%, SK하이닉스가 0.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SK하이닉스는 4% 이상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장중에 4%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780선에 복귀했지만 기관의 매도세로 0.21% 내린 775.65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0원으로 출발해 소폭 상승해 3시 반 기준으로 1,362.7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호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깜짝 간담회를 했습니다. 분위기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기 전에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새로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쪽한테 기회를 주세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알았어요. 저번에 우리 MBC는 쫓겨나다가 이번 다시 복귀한 겁니다. 글쎄요. 좀 조심하시지. 우리 대변인 잘하고 있나요? 대답을 들어보니 별로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이 없는 거 같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네,
이륙 1시간여 뒤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 기내 기자석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농담도 던지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쫓겨났던 언론사에 먼저 질문 기회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던졌네요. 네, 그것은 아마 가벼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자들한테 그 좀 분위기를 좀 풀어주고 그리고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그 의미도 담긴 약속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기내 간담회 같은 경우는 모든 대통령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특별하게 출발 전에 저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자분들하고 굉장히 소통하는 모습, 그다음에 언론에 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측면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깜짝 기자 간담회 기내에서 열렸는데 김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비행기 트럭에 오르면서 국민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 이제 그 상대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서 이제 우리 김혜경 여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도 느끼실 거고. 근데 한 분은 지금 이제 심한 우울증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하여튼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의 프렌드십은 뭐 상당히 뭐 기자들은 현재 취임한 지 2주 채 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양호한 그런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내에서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아마 돌아오는 그런 귀국편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이제 정부 조각 인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총리 청문회를 비롯한 이런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아마 구체적인 답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당에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에 만족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난 항상 공직을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인데요. 이례적으로 대개 그 자치단체장을 하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하면서 계속 지지율이 올랐고 그 힘으로 보다 그 차상위 새로운 도전을 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58.6%가 뭐 그렇게 임기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뭐 아주 높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마 저 지지율은 자신에게는 어떤 격려와 기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좀 잘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칠 때는 이거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마치겠다라는 어떤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가장 관심을 끈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여부였는데요. G7 정상회의에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이 없던 조기 귀국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자개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 있긴 한데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는데 사실 논의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참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G7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G7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이 다자간 이제 협상 이런 내용 이런 자체를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국은 간세 전쟁을 벌이면서 지금 7월 8일까지 D-Day를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척은 상당히 미미한데 뭐 G7에서 한가하게 뭐 이렇게 G7 정상들과 뭐 이런 다자간 외교 뭐 이런 정상외교 이런 것 자체가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녁 만찬까지만 본인이 마치고 지금 워싱턴으로 귀국하는데
귀국하는 것도 자신이 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지 자신도 모른다. 근데 상당히 그 이제 이란 뭐 이스라엘 전쟁 뭐 이것 때문에 다들 지금 이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미국에 지금 워싱턴 개최 준비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있다는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글을 보면 이스라엘 이란 휴전보다 much bigger than that, 훨씬 더 큰 이유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 10일 만에 사실상 이게 정상회담을 위해서 G7 이렇게 이제 출국길에 올랐는데 내일 한미 간에 뭐 약식 그래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초청했잖아요. 자기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면서 좋은 시간 가지자고 했는데 뭐 그때 가면 벌써 두 번째 그래도 상당히 이 외교 정상 외교 관계는 만난 횟수에 따라서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죠.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 대해서 불응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조금 전에 경찰 특수단에 제출을 했는데요. 경찰 출석 요구는 지금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인 것이죠. 네, 별개로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혐의 진술서도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은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상결례 비슷한 거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에 좀 이루어지는데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있는 해고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일본 정치권 내에선 상당히 지한파 내지는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한일 관계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하신 바와 같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한일 관계를 다른 과거사 문제나 또는 역사적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외교적인 협력은 협력대로 가고 또 과거사 문제라든지 서로 약간 불편한 문제는 또 그것대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혜를 모은 식으로 해서 한일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일 외교 관계를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내 간담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 관계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등을 놓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매일 하나씩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강 씨는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입니다. 과거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2014년 창당한 원외민주당의 초대 당대표가 후임 당대표가 김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김민석의 후원회장까지 역임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강 씨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 오늘 해명글을 또 올렸습니다. 정치적 미래가 없던 저에게 1,000만 원씩 빌려준 지인들에게 눈물 나게 고맙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며 눈에 실핏줄이 터진 아내와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 무기력해진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는데요. 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고 오시죠. 야당에서 계속해서
후보자를 거의 뭐 가족들까지 뭐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거의 이걸 혐오 정치 쪽으로 막 무차별적인 뭐 비방 또는 정치 공세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종전에 그 여야 간에 바뀌었을 때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에 동의해서 국회 인사청문자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학 비용 같은 경우에는 외화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딱딱 신고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처가 다 지원한 게 맞다면 그게 그 송금 내역을 확인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거부한다면 사실상 이게 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미래가 없던 저에게 1,000만 원씩 빌려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글을 오늘 남겼습니다. 어떤 해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68세 이제 김민석 집 내정자 전 후원회장이죠. 이분은 이제 사업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김민석 내정자하고는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정말 오랜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리 내지는 신이 뭐 자신은 이제 자신이 그 정치적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분이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사실상 2002년, 2007년, 2008년 이 정치자금법 문제로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 모든 발단이 이 강모 씨에서부터 비롯됐거든요. 또 자신이 또 정치적 낭인이 돼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보내면서 미국에 가 있을 때도 미국의 생활비도 월 450만 원치 뭐 거의 2년 가까이 또 지원했던 분도 바로 이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가지고 본인이 이제 처벌도 받고 그 추징금 7억 한 5천여만을 갖다가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거는 다 객관적인 사실이고 다 본인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제 지난 2020년부터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지난 5년 동안 무려 채무 변제까지 포함해놓으면 한 8억 가까이 본인의 재산이 정식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해명이 이루어지면은 지금 현재 4인 간의 채무, 지금 현재 10명에게 1억 4천 문제 이런 것도 큰 문제일까 없을 건데 똑같은 당일날 한 분은 뭐 정읍에서 이렇게 돈 차용증이 또 주고받아지고 나머지 뭐 9분은 또 서울에서 그것도 뭐 고척동에서 뭐 어느 동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 사적 채무 관계가 그것도 이게 뭐 동일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해진 것도 그것도 국민적 의혹인데 문제는 이제 아빠 찬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홍콩의 인턴십 그 부분은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기 능력껏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해명이 좀 웬만큼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총리 청문회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장관은 하루에 끝나지만은 이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청문회 그 일정이 잡혀 있을 거니까 앞으로 이제 문제는 여야 간의 청문회 이 정인 채택이 상당히 이제 난항을 겪을 거예요. 전처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아내 그리고 이 강모 씨, 강모 씨 이런 사람들 저는 불러봤자 대려 전부 김민석 지금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 뒷받침하는 그런 정을 하고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공선이 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다른 내용을 팩트를 만들어 가지고 대려 정인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원내 전략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는 점이 아직 구체적으로 해명이 안 됐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내의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 그 앞에 무기력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물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공직 후보자로서 가족이 공세의 대상이 되는 점에 미안하다는 점은 이해는 하는데 뭔가 지금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저 앞에 계신 김성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치하면서 가장 미안한 게 사실은 아내와 가족들한테 가장 미안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자신으로 인해서 정치적 어떤 논란의 그 중심에 쓰는 것 자체를 원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저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면 2018년도에 돈을 지금 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아직 현역 의원이 아니고요. 민주연구원장으로 겨우 이제 정치권에
복귀할 당시입니다. 그때 이제 저도 그 당 정책위의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어서 민주연구원에 제가 이제 그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김민석 당시 민주연구원장이랑 교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겨우 오랫동안의 낭인 생활을 끝이면서 제도권 정치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고 2020년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정상적으로 본인도 얘기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런 신용 같은 게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신용관계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 이분 이제 강모 씨, 저도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민주당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이분과 교류하거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외 민주당도 만들었던 그렇습니다. 그분인 그리고 거죠? 지금 또 그 같이 그 김민석 후보자하고 같이 당에 복귀해서 민주당에서 특정 지역의 그 원외위원장을 권한대행도 맡고 계셨고 여러 가지로 당 안팎에서 정책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 거 없이 김민석 후보를 조금 도와주는 조건에서 그리고 아마 저 자꾸 1억 4천 갖고 뭐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1억 4천을 몰래 주지 왜 이 청구 계약서를 그러니까 금전거래 관계 계약서를 왜 남기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1억 4천 되는 돈을 몰래 그냥 주고 알아서 쓰면 될 일인데 굳이 금전거래 계약서를 써서 이자까지 갚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빌려서 그 빚을 갚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것은 7억 2천만 원 상당하는 법적 추징금을 갚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서 그걸 신속히 갚는 것이 우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이 그 해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잘 해명할 것으로 보고 가족들을 부른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도 할 때 물론 과거 우리가 야당할 때도 가족을 부르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해 본 적은 없었고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원내대표나 청문회 여러 번 했지만 가족을 청문회에 부른 적은 없었고요. 그 강모 씨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은 증인에 합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처라든지 현 아내를 부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치에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예, 자금 흐름에 있어서 교육비나 생활비를 전처나 현재 아내가 됐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하시지만은 그렇게 이제 뭐 이 총리 내정자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총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이 전체 부처를 총괄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공직자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는 정말 정밀하게 또 김민석 지금 내정자의 모든 삶을 이제 궤적을 다 이제 뚫어보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가정사에서도 상당히 아픈 부분이 있어요. 뭐 또 이혼한 전처까지 또 부르고 또 지금 현재 아내와 또 나름 또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저는 없다. 다만 뭐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이 채무관계 때문에 김민석 지금 내정자를 낙마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결정적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걸 팩트를 확보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또 상황 달라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정홍원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안대희 그때 대법관 그리고 문창극 순환사가 있었죠. 두 분이 총리가 연속해서 낙마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청문회 전에는 이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막상 이제 국민들은 청문회 당일날 지켜봐요. 저 청문회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의원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고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 걸 그거 보고 국민 여론이 결론은 총리를 끌어내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청문회 당일날 뭐 이런 의혹들의 실체를 다 밝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아들 송금과 관련돼 가지고 해외 송금과 관련돼서 지금 전처를 부르겠다 지금 그러는데 올해 지금 그 유학을 갔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을 거로 보고요. 현재까지는 또 아까 주진우 의원이 인터뷰하는 걸 봐니까 전처를 꼭 증인 출석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대개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해외를 송금한 그 거래 내역이 있을 거나 또는 초기에 일정 금액을 현찰 국내에서 외화를 교환해서 가져갔을 수 있어요. 환전해서요. 환전 같은 경우도 환전 거래 증명이 다 되거든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전처까지 청문회장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청문회 개최 이전에 이제 자료 제출 요청 이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전체를 굳이 부를 필요 없이 뭐 예양거래법상 이 예양거래 내역하고 한전거래 내역 요것만 자료 제출해서 그걸 김민석 내정자가 잘 제출해주면 굳이 뭐 이거 가지고 부를 필요는 저는 알겠습니다. 없다고.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특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로 어제 오후에 대형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내란 혐의 7차 공판 기일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요구하면 응하실 겁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내내 진료를 받기도 했던 김 여사는 상태가 악화하자 입원을 선택했는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인데 통과되면서 김건희 씨는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하겠다. 전혀 그런 측면은 아니겠고 피하기 위한 작전이겠죠. 저도 뉴스를 보고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한때는 국모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뭐 아픔이 있었겠죠. 네. 윤 전 대통령 어제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지지자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서 좀 비켜달라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13 비상계엄의 오판과 또 현재 이제 탄핵 심판 이후에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이 빚어지는 모습은 대단히 중요해요.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자신을 그래도 대통령을 만들어준 그런 보수 세력의 본산 국민의힘이 또 내선 그 후보가 지난 6월 3일 날 대선에서 조기 대선에서 참패를 했고 또 아직까지 이제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그런 뭐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야당으로서 국민적 신임을 확보해야만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제왕적 대통령 통치 권력과 과도한 그 입법 권력으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정말 비판과 견제를 잘 해내야 되는데 이 야당이 이제 사실상 국민적 응원과 지지 성원이 없으면은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은 지금 현재 자기가 몸담았던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처신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좀 전에 김대식 의원이 저 아침 방송에서 저런 입장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진짜 국모의 그런 뭐 전직 대통령의 아내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저는 뭐 그런 호칭은 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산병원에서도 뭐 지병이 우울증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는 밝혀지고 있는데 그걸 빨리 본인 심신을 회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특검이 이제 잡혔으니까 이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죠. 결국은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왜 실패한 정권이 됐습니까? 실패한 정치 세력이 되고 한 것은 많은 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뭐 동정론이 형성돼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박성준 의원은 오늘 특검 수사 회피용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뭐 회피용인지 아닌지는 뭐 본인만 알 텐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특검의 대면 조사, 직접 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이 지은 죄 또는 그 관련된 본인이 지은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제기되고 있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거꾸로 보면 김건희 씨였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어떻게 해명할지를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병원의 신병 치료를 이유로 대면 조사를 회피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저런 모습을 비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물론 저는 이제 언론과 정치인들 간에 어떤 균형 잡힌 건 필요합니다. 뭐냐면 언론은 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될 거고 정치인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면 일정하게 저렇게 기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으면 사전에 합의해서 프레스라인 같은 데서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대신 양해를 구하고 따라오면서 취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과거 이해찬 당대표님을 오실 때 그 대변인을 하면서 수석 대변인 할 때 기자분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찬 대표님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누가 따라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하고 인터뷰할 때는 항상 서서 아예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저 경우는 지금 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인터뷰에 정식으로 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에게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답을 하고 저렇게 기자분들이 따라오는 걸 원치 않는다면 기자분들이 원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서로 합의하에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이 맞죠. 예, 윤 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새 원내대표로 삼선의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죠. 당 혁신위를 설치하고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빠른 시일 안에 열겠다고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네, 송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옅은 편이지만 결국 당 지지세가 강한 TK 의원인 만큼 구주류 의원들의 물밑 지지를 받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도로 친윤당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 혁신위 구성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5대 개혁안, 김용태 위원장의 5대 개혁안 받을 준비가 된 건가요? 이제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적인 그 경제 관료입니다. 경제 정책 관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정책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는데 자신이 앞장서겠다. 그래서 달라진 모습 보이겠다. 이렇게 각오를 이제 밝혔지만은 지금 당장 지금 이제 여야 관계는 이제 3대 특검을 갖다가 이걸 무조건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정치 보복으로 잘못되면은 이 특검이 흘러가서 이제 내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국민의힘이 정말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정치력으로 원내 사령탑에 그 소중한 임무를 지금 다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여전히 언론은 어제 그 결과를 가지고 특히 아마 저 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는 5분인가 계속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TK에서 다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친윤 그런 지지를 얻은 그런 원내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쇄신과 변화를 제대로 추동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탄핵 당론 무효화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당무 감사라든지 이 부분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뭐 절충형식으로 본인은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한 변화를 추동하겠다 이런 건데 김용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5대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그걸 수용하고 그걸 실천할 그 어떤 입장을 내야지 그걸 다시 또 혁신위원회는 뭐냐 이렇게 이제 벌써 반발하고 나서거든요. 이런 자체가 지금 현재 어제 원내대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정말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자정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저는 걱정과 함께 과연 송원석 의원이 TK 지역 출신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면서 수도권 유권자의 정서에 걸맞는 그럼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어떤 자정 노력을 해야 될 건지 이걸 정말 빼저리게 본인이 실천해야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 있게 좀 지켜보려고 해요. 국민의힘의 자정 노력이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상견례 자리도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정권은 바뀌어도 국회는 늘 국민의 삶의 최전선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속도도 중요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야당의 협력과 협진은 필수입니다. 싸움보다는 해법, 말보다는 실천. 법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인 송원석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부터 그동안 1당이 국회의장하고 2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갔다면서 법사위원장 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 지난번 21대 국회 때 얘기를 했었어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다수 의석을 가졌는데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었지 않습니까?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 시절에 양보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일종의 국회를 무력화하는 장치로 활용하면서 아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는 법사위원장을 소수당한테 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법사위원장 양보는 거의 불가능할 거로 보고요. 국회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야당인 시절하고 지금 여당으로서 바뀐 시점에서 법사위에서의 어떤 법안 논의 또 다른 여러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일방 처리하는 것보다는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좀 더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래서 협의나 협치 얘기를 강조한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다 원내대표를 지내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회가 사려우실 것 같은데요.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보세요? 전통적인 이제 뭐 갈래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작년 4월 총선 국민의 또 그런 좋은 판단으로 절대 의석을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넘게 민주당 주도의 그런 독단과 전행이 지금 현재 과도한 입법 권력이다. 국민들이 다 우려하고 있어요. 거기다 지난 6월 또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또 재앙적 대통령 권력까지 손에 쥐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이 지금 야당으로서 국회와 또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사위원장 정도는 이제 민주당에서 양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양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결론적으로 야당은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한 야당만이 쉽게 말하면 거대 집권 여당이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를 합니다. 지금같이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고 또 뭐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런 정치 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이라든지 일부 호가 호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자정 노력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거대 입법 권력 그리고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야당의 자신들의 저런 뭐 비판 이 힘이 모자라거나 그때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주고 정부도 놀라게 되고 국회도 우리가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국회 운영하면 안 된다 이런 방식이 성립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건 쏙 빠뜨리고 법사위원장 이제 우리한테 내놔. 그럼 민주당이 쉽게 내놓겠습니까?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안타깝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임 원내대표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출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오는 8월 2일에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3선의 박찬대 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정청래 의원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당대표 출마 선언 뒤에 첫 공식 일정으로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장경태, 양문석 등 현역 의원을 동행하면서 당대표 포스가 느껴진다는 얘기도 있었죠.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이 맞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 역시 당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찬대를 당대표 후보로 추천합니다. 박찬대 당대표 타이틀 차고 찬대서 뜨겁게 일하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와 현충원을 함께 참배한 양문석 의원에게 형답지 않게 왜 정청래와? 라고 물어본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언제부터 정청래를 동지가 아닌 아예 접촉해서도 안 되는 불가촉 정치인으로 취급했냐라며 SNS를 통해 맞받았는데요. 당대표 선거의 조기 과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의원식 818호를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2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면서 방을 비웠고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에 당선되며 승계해서 3년 정도 쓴 공간인데요. 당대표 선거를 겨냥해 친명을 부각하려는 이벤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 날짜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과열됐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직 후보자도 다 확정이 네. 안 되는데 과열됐다는 것은 그런 거고요. 연판장이 등장했다고 하니까요. 예. 통상적으로 그 여당의 당대표는 이 정도는 해야 그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연판장이 도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그 뒷받침해야 되는 정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열하거나 서로 간에 배제하는 방식의 그 경쟁보다는 정말 그 누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당을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좀 그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당의 운영에 대한 어떤 비전과 역량을 갖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라고 밝혔는데 진심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집권 세력, 거대한 집권 세력 아닙니까, 이것도. 이 거대 집권 세력이 지금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치라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이렇게 달성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집권 세력 내부에 쉽게 말하면 거미 가기 시작합니다. 이 거미 가는 거는 항상 보면은 당내 경선, 경합에서 비롯해요. 이 경쟁 경합은 부모 애비 자식 간에도 치러오라면 도로전 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측면에서 특히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당내 가장 친명 중에 친명 인사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형 동생 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당대표 할 거야. 둘이서 이렇게 나온다면 분명히 개딸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강성 지지층인 이 개딸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당내 이제 파열음은 보이지 않게 시작됩니다. 그게 다만 바로 이어질 것이냐, 안 그러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근데 그런 파열음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당대표 선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닷새 전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된 데 이어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사이에는 중부와 남부에도 동시에 첫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시작부터 일부 지역은 호우경보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제주에 이어서 내륙도 장마 시작부터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요? 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에 수시 브리핑을 열고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사이 중부와 남부지방도 동시에 장마 영향권에 들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는 가운데 서쪽에서는 저기압까지 접근하면서 정체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예년보다 일주일 먼저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 이어 남부는 사나흘, 중부는 닷새에서 엿새가량 앞서 장마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비는 목요일 밤부터 시작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정체전선 상에서 저기압까지 발달하면서 강수 집중구역의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 장마철에는 하루 동안 전북 익산에 264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25km 떨어진 김제는 비가 30mm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체전선은 남북으로 폭이 매우 좁아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서도 강수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아직 변동성이 큰 만큼 정확한 예상 강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 수준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국이 장마권에 드는 시기, 어느 지역에서든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악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란 내 특별여행주의보를 출국 권고로 격상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현지 우리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 17일 오전 9시 57분 기준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0.68% 오른 배럴당 72.26달러, 8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0.75% 상승한 배럴당 73.78달러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G7 회의 기간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은 무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첫날 정상외교 무대에 올랐습니다. 호주 총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거리 국제공항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내립니다. 캐나다 측 환영 인사들이 줄지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시각 기준 취임 13일 만에 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정상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국처럼 G7 회의에 초청국으로 온 남아공, 호주 정상과 양자회담을 열고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원, 에너지 문제, 또 자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호주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Since then, we have built a very important economic relationship, a relationship of further defence cooperation, and a relationship between our people.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 날에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여합니다.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이어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에 참석하는 겁니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와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예정입니다. 확대 세션 전후로는 별도의 양자회담이 열립니다. 갑작스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불발된 만큼 추가로 다른 정상과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을 통해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다시 시작하며 국제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지 한 달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사고가 일어난 SPC 삼립 시화 공장과 양재동 사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박스를 든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건물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SPC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김범수 대표이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양재동 SPC 삼립 본사에서도 진행됐습니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등 8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4차례 청구 끝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2인 1조 근무수칙 등 SPC 삼립 측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안전교육과 사고 이력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공장 직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노동부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SPC 삼립 김범수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SPC 측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는데 경찰은 윤활유 용기 등을 이미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열기로 조금 전 합의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요. 증인과 참고인은 내일 오전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고 내일 오후 2시 전체 회의에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와 함께 채택될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소식 이어갑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조위는 앞으로 초장 15개월 동안 참사 당시 조치와 다중인파 밀집 대책, 희생자 관리의 문제점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특조위 조사 활동은 진상규명이나 책임 소재 규명에 머물지 않을 거라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송혜진 운영위원장은 참사 발생 2년 7개월여 만에 특조위 조사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참사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아침 식사제를 납품하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탑차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차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차량이 크게 휘청거리면서 도로 쪽으로 그대로 도주하고 이를 발견한 운전기사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지난 9일 충북 충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차량은 냉장고 가동을 위해 시동을 켠 채 멈춰 있었고 운전기사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였습니다. 차 시동 켜져 있는 상태인데 올라갔다가 물건을 납품하고 내려오니까 차가 없어진 거거든요. 식자재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냉을 틀어놓고 이제 항상 A씨는 훔친 차량을 몰고 수 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인도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이곳에서 사고가 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까지 있어 사람과 차량 통행이 잦은 곳. 다행히 이른 아침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는 사고 차량이 출고 한 달밖에 안 된 새 차였다며 수리비부터 대차 비용까지 내야 할 판이라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배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차가 없어서 다른 사람 차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차량 수리비도 너무 많이 나왔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지병을 이유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장 수사 회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정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에 입원 소식이 전해졌는데 병명이 알려진 건 아니죠? 일단 일부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호흡과 우울증 증세로 이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 또 평소 지병이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지만 수사 회피 목적이다 앞으로 다가올 강제 수사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는 차원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예. 또 일각에서는 수사에 임박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았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질병이라면 치료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의견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단 건강 사항 이유로 계속 어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이제 특검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정도의 건강상 문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하게 생명의 침해라든가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면 다소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또는 이 조사 방법에 대해 좀 배려를 해줄지언정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의 어떤 질병으로는 확인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병원 치료가 시급하거나 현재 좀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의 어떤 배려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예. 입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병명 같은 경우는 장기 입원이 어려운 병명입니다. 종합병원에서 해당 질병으로 뭐 수개월씩 입원하는 경우는 극심한 정말 중증 아닌 이상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소 안정이 되면 1, 2주 이내에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시점에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또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수사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김건희 씨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특검의 뭐 시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글쎄요, 저는 뭐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 작업만 해도 지금 벅찬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차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이 이제 대면 조사에 대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어떤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한데 그럼 대면 조사 방식이나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특검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 준비 기한이 20일이고요. 관련된 기록들도 종합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분석하고 또 사무실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대면 조사 일정은 뭐 다음 주 당장 이렇게 예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특검이 예.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사건을 숙지하고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 3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특히 지금 질병상의 이유로 입원 치료를 표류할 정도로 좀 스트레스가 강한 상황이라면 다소 시간적으로 여유를 준 다음에 조사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제3의 장소로 소환 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다가 국민들에게 일부도 의혹 어린 시선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이 출정 조사나 또는 서면 조사 또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과거에 벌어졌던 또 불평등한 조사 아니냐, 특혜 조사 아니냐 이런 예.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절차대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1, 2주 내에 퇴원할 가능성이 높고 통상의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혈액암을 앓던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이 병원에 방문해서 조사한 적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입원이 장기화할 경우에 이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중복해서 나온 상황에서 네. 정서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와 관련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최서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당시에도 피고인 일부가 또 암투병을 했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전례도 있기 때문에 질병의 성격과 그 중증의 상황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어떤 방법들을 선택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극심한 상황에서 도저히 소환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심실, 상실 장애 또는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극심한 경우에는 직접 병원을 가는 최후의 수단도 쓰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대면 조사를 하게 된다면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이제 알아볼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조금 질의를 할까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일단 특검에서 거론되는 제명만 사건 수만 16개의 범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1회, 2회로 그치는 수사는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사건이라고 보이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무슨 백백 관련해서 신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일교 간부와 관련한 어떤 모종의 현안에 대한 청탁이라든가 알선수재와 관련한 업무를 부탁한 사실이 있고 그와 관련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이게 또 뇌물죄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이제 무혐의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살펴보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고 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있고 지금 갖가지 사건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사실과 그와 관련한 제명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자,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속보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를 했고요. 네, 이 같은 내용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증인과 참고인은 내일 오전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 전해졌고요. 내일 오후 2시 전체 회의에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와 함께 채택될 전망까지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청문회를 며칠 동안 개최할지 그리고 증인을 누구로 부를지 여야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내일 오전까지 확정해서 2시 전체 회의에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와 함께 채택될 전망이라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 신발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해서 지금 신데렐라 수사라는 어떤 언급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신겨볼 필요는 없고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일단은 신발 수치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네. 직접 신발을 교환해서 수령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 수행비서였습니다. 수행비서의 그 신발의 어떤 시추, 예를 들면 제가 235를 신는다고 했을 때 그 신발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체중의 신발 수령자를 확인하기 위해선 그 수치에 맞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최종 이것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신발의 수치를 확인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부분도 하나의 정황에 불과합니다. 명확한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어떤 거액의 선물이나 고가의 어떤 청탁성, 어떤 물건이 건네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그 물건의 행방과 실존하는 현물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건네줬다라는 사람의 진술과 이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통의 정치자금법 사건과 뇌물 사건은 현금을 주고받지만 현금은 사라지지만 줬다 안 줬다의 진술을 가지고 우리가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처럼 이 신발의 수치나 백의 어떤 내용이나 이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신발을 수행비서가 교환해 갔고 이 신발의 수치가 김건희 여사의 신발 크기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한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더 웃기는 얘기고 슬픈 얘기지만 신데렐라 그 신발의 어떤 깡 맞는 수치를 찾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목격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때 이제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계속 입을 다물었다가 처음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시죠.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하와이에 머물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 달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한 공항 모습을 현재 보여드리고 나라가 있습니다.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하와이에 머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소리를 이어왔던 홍준표 전 시장 조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네, 정치보복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는데요. 자세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있거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30여일 만에 귀국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 국내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앞으로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개혁신당 합류설도 있었고요. 국민의힘으로 되돌아갈지 신당을 창당하게 될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오늘 귀국하는 화면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저희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듣고 왔는데 지지자들 보게 막지 말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이런 지지자가 있다. 이 지지자들을 카메라 기자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지자들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정치적인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부답하는 것보다 다른 이슈로 전환해서 그 질문을 아예 회피하는 전략을 쓴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나의 지지자들은 아직 굳건하고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재판을 받고 있어서 법률적인 대응과 동시에 정치적인 대응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다수의 어떤 목소리보다는 현재 내가 이렇게 공공한 처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이 고마움이 유지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앞으로 재판이 계속 남아있는 만큼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종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은 30도에 달하며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 후반까지 날은 갈수록 더 더워지겠는데요. 내일은 31도, 모레는 32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내륙에 최고 10에서 40mm의 소나기가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내일은 맑은 하늘 아래 소나기 소식 없이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이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보이겠고요. 또 오존도 짙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호흡기 건강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맑은 하늘 아래 덥기만 하겠지만 이르면 목요일 밤부터 중부와 남부에도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호우 경보 수준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